여러분, 지금 당장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혹시 10,000원짜리 한 장이 보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10,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내년 여름에 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거실 에어컨을 딱 1시간 켜는 비용이 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평온하게 헤엄치고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깨어드리는 이번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파헤칠 주제는 단순한 공과금 인상 뉴스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을 소리 없이 증발시킬 이른바 거대한 청구서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2,0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2025년 결산 재무제표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보고요. 또 저희 채널에서 업계 최고의 관계자들을 심층 취재해본 결과 언론이 차마 국제 다루지 못하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제 발표된 한국전력의 성적표를 보고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네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뉴스 기사 제목마다 13조 5천억 원 흑자 전환이라는 아주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흑자가 났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숫자의 이면, 즉 보이지 않는 맥락을 짚어보라고 가르치듯 여러분께 이 숫자가 철저한 착시라는 점을 먼저 차분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착시라고요? 아니, 장부에 흑자가 찍혔는데 그게 착시일 수가 있나요? 네, 재무상태표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진실은 꽤나 서늘합니다. 현재 실제로 짊어지고 있는 누적 부채가 206조 원입니다. 세상에 206조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온하게 주무시는 이 밤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자만 120억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천문학적인 청구서의 최종 수신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설마 우린가요? 네, 결코 정부의 예산이나 기업의 금고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 쉬게 될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와, 매일 이자만 120억 원이라니 진짜 아찔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남들이 에어컨 켜기 무섭다며 벌벌 떨 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에너지 해지 전략을 완벽하게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네, 경제를 딱딱한 장보상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제가 이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들고 두 가지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갔거든요. 먼저 서울 마포구에 사는 평범한 4명의 가족, 박 부장님의 2026년 여름 고지서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2026년 8월에는 기록적인 라니냐 폭염이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죠. 밤 최저기온이 28도를 넘는 열대야가 20일 넘게 이어지는 혹독한 상황을 가정하셨겠군요. 정확합니다. 아이들은 방학이라 하루 종일 집에 있고요. 거실과 방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세대를 하루에 10시간씩 가동하는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2024년에는 이 집의 고지서가 18만 원 선이었거든요. 18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찌는 듯한 여름이니까 이 정도는 참을 만해 하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청구서를 받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기본 전기요금 인상분에 잠시 후에 저희가 더 깊게 파헤쳐볼 수도권 페널티, 즉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멀리 살수록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지역차등제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누진세 3단계 폭탄까지 한꺼번에 맞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려 38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박 부장님의 월급은 1년에 고작 3% 올랐는데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인 에너지 비용은 100%, 즉 2배 넘게 폭등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수치군요. 박 부장님의 사례가 평범한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타격은 사실상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인천 남동공단에서 주조 공장을 운영하시는 최 사장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죠.
쇳물을 다루는 주조 공장의 특성상 용광로는 24시간 내내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전기가 끊기면 용광로가 굳어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전기가 곧 생존을 위한 혈관이자 생명줄인 셈이죠. 그런데 한국전력은 2026년부터 이른바 개시별 요금제, 영어로는 TOU라고 불리는 제도를 공격적으로 개편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개시별 요금제요? 이름부터가 벌써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자,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시간대별로 전기 가격표를 다르게 매기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고 태양광 발전이 활발해 전기가 남는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낮에는 싸게 준다는 거군요. 네, 반면에 전력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발전 단가가 비싸지는 밤 시간대에는 요금을 대폭 올려받는 구조입니다. 낮에는 싸게 밤에는 비싸게 파는 아주 직관적인 시장 논리죠. 아니, 잠시만요. 밤에 비싸게 받는다고요? 아까 최 사장님네 주조 공장은 용광로 불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밤이라고 해서 기계를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바로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피크 시간대 요금이 기습적으로 15%만 인상되어도 최 사장님의 한 달 전기료는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와, 500만 원에서 750만 원이요? 250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평균 마진율이 5% 남짓인 가혹한 현실을 감안해 보시죠.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치솟는다면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사실상 공장 문을 닫으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게다가 청구서 항목을 자세히 뜯어보면 기존의 전력기금 요율 자체가 인상되고 송전망을 빌려 쓰는 송전망 이용료라는 새로운 명목의 항목까지 신설될 예정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항목의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 완전히 피할 수 없는 함정이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요금이 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공기업의 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욕하고 끝낼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철저히 데이터를 뒤지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적인 원인 3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 3가지 원인을 하나씩 차분하게 분석해보죠.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3조 5천억 원 흑자가 진짜 돈을 잘 벌어서 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그 흑자는 기업이 뼈를 깎는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국제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나 석탄 같은 글로벌 발전 연료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발생한 회계상의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냥 재료비가 일시적으로 싸져서 돈이 남은 것처럼 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한국전력의 법정 사채 발행 한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자기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일정한 배수까지만 빚을 낼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한도가 말 그대로 턱 밑까지 찰랑찰랑 차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가 꽉 차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산하는 건가요? 더 이상 채권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의 빚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현금을 끌어올 동화줄이 끊어진 셈이죠. 제가 분석한 여러 경제연구소의 자료들에 따르면 그동안 선거 같은 여러 국내 일정들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 인위적으로 미뤄져 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표 떨어질까 봐 못 올린 거잖아요. 결국 억눌려 있던 요금 인상 압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프링처럼 거세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현금을 당장 확보할 유일한 수단은 결국 소비자 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찾은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가스공사의 14조 원 규모 미수금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 미수금이라는 단어 참 묘하지 않습니까? 회계 용어를 잘 모르시면 누군가한테 물건 팔고 아직 못 받은 돈이구나. 어쨌든 자산이네? 라고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하지만 제가 일상적인 비유로 아주 쉽게 팩트체크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100원을 주고 천연가스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여러분의 가정에 80원에 팝니다. 그럼 20원을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손해본 20원을 장부에다가 적자라고 쓰지 않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고지서로 다시 받아낼 돈 20원이라고 떡하니 적어두는 겁니다. 참으로 씁쓸하지만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쓰고 싶을 만큼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업이 손실을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회계적 마법이죠. 그 장부상의 적자 덩어리가 지금 무려 1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4조 원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은 이미 400%에 육박하는 위험수입니다. 지난 겨울에 난방비 폭탄 사태가 우리 기억 속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천만다행스럽게도 날씨가 이례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아, 덜 추워서 가스를 덜 썼던 거군요. 네, 하지만 만약 2026년 겨울에 기상청의 우려대로 강력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해 매서운 혹한이 찾아온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가스공사는 더 이상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수금 회수를 명분으로 가스 요금을 40% 이상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공기업이 자기들 장부에 적어놓은 빚을 나중에 우리 집 우편함으로 청구하겠다는 거네요. 이거 알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게 진짜 스모킹건이고 별표를 5개 쳐도 모자랍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와 수요 관리 로드맵입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죠. 네, 여러분,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구글 검색보다 전기를 무려 30배나 더 잡아먹는다는 팩트 알고 계셨습니까? 전 세계가 인공지능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지금의 2배 이상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요. 수도권에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며 융인 반도체 클러스터며 이런 시설들이 엄청난 규모의 서버를 시키기 위해 냉각수와 전기를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정부와 전력 당국이 직면한 가장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전기를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이 생산해낸다 한들 결국 소비하는 곳까지 실어나를 거대한 송전망, 즉 전력 고속도로가 필수적입니다. 전선이 없으면 전기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우리가 목격했듯이 새로운 고압 송전탑을 하나 세우는 데는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길게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송전망을 새로 깔아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잠깐만요. 송전망을 새로 짓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그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우는 AI 데이터 센터들은 도대체 어떻게 전기를 조달하겠다는 거죠? 전기가 없으면 인공지능도 멈추는 거잖아요. 자, 통찰력 있게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숨겨진 로드맵은 바로 수요 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잖은 단어를 우리의 현실적인 언어로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요금을 비싸게 책정하여 자발적으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비싸니까 알아서 아껴 쓰라는 거군요. 왜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아낀 잉여 전력을 국가 첨단 산업의 핵심인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으로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끄고 부채질하며 아낀 전기가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밑거름으로 쓰이는 구조적인 재편이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절약한 전기로 AI 산업을 먹여 살리는 거였군요. 이건 진짜 제가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관점입니다. 소름이 돋네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사실은 이러한 전력 시장의 변화가 단순히 매달 내는 고지서 금액을 몇만 원 더 내고 덜 내는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자산, 특히 부동산 가치의 재편을 몰고 오게 됩니다.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은 앞서 진행자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도입입니다. 아, 맞아요.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전기를 비싸게 내는 수도권 페널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산이나 화력 발전소가 있는 충남, 그리고 수력 및 석탄 발전소가 있는 강원도처럼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지역은 일종의 인센티브로 요금을 깎아줍니다. 반면에 스스로 전기를 만들지는 못하면서 멀리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 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더 비싸게 받겠다는 원리입니다. 와, 이 시나리오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뮬레이션 해보면서도 정말 등골이 오싹했던 부분입니다. 보통 강남 아파트는 영원한 불패다 라고들 굳게 믿으시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에너지 비용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평수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외벽이 전부 멋진 통유리, 즉 커튼월 방식으로 화려하게 마감되어 있잖아요.
겉보기엔 번쩍번쩍하고 랜드마크 같지만 이 통유리는 거대한 온실과 같아서 단열에는 완전 쥐약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집들은 2026년 여름철에 냉방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웬만한 원룸 월세 수준으로 폭등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아무리 강남이라도 전세 세입자들이 입주를 기피하게 되는 반전 시나리오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관리비가 주거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게다가 일각에서는 그럼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직접 전기를 만들었으면 방어가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생각했거든요. 태양광 달면 전기세 아끼잖아요. 하지만 이 역시 전력망의 구조를 모르는 섣부른 기대입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를 더 커브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오리가 목을 푹 숙인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더 커브요. 오리 목 모양이라니? 베란다 태양광 패널이 왜 소용이 없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우리가 매일 가는 식당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한여름 점심시간에 모든 식당마다 밥을 너무 많이 지어서 밥이 헐값에 넘쳐나는데 정작 사람들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려는 저녁 7시에는 밥이 턱없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다는 거군요. 때에는 전기가 오히려 남아돌아 전력망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은 전기가 남아도는 낮 시간에 여러분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들일 때 그 매입 단가를 대폭 후려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낮에 기껏 전기를 만들어봤자 한전에서는 아주 헐값에 쳐준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를 단순히 얼마나 적게 썼느냐의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처럼 언제 그리고 어디서 전력망을 사용했느냐가 여러분의 자산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숨막히는 2026 에너지 고지서 폭탄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제가 직접 발로 뛰며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장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셔야 할 3가지 생존 전략을 여러분께만 살짝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략들인지 차분히 들어보고 싶군요. 첫 번째 전략. 부동산에서는 이제 역세권, 학세권만 찾을 게 아니라 에세권을 찾으셔야 합니다. 에세권, 즉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주거권을 의미하는 매우 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신조어군요. 네, 맞습니다. 이사를 계획하시거나 집을 매수할 때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나 교통 입지 못지않게 창호의 단열 등급과 보일러 단열재 시공 연도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구축 아파트, 그중에서도 개별 컨트롤이 안 되는 중앙난 방식이거나 단열 보강 공사가 안 된 곳은 향후 걷잡을 수 없는 관리비 폭탄으로 인해 매매가 방어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 사이트인 K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가 아주 유용하죠. 맞아요. 여기에 접속하셔서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여름철과 겨울철 평균 관리비를 주변 단지들과 반드시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완전 꿀팁입니다. 무조건 K아파트 접속해 보셔야 해요.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은 가전제품 교체 주기를 과감히 땡겨라입니다. 보통은 가전제품을 오래 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흔히들 부모님 세대에서는 냉장고나 세탁기는 모터가 고장나서 멈출 때까지 쓰는 거지 라고 하시죠. 하지만 2026년에는 그 낡은 생각이 여러분의 통장을 통장으로 만듭니다. 제가 직접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과 3등급 가전이 먹어치우는 전기요금의 차이를 엑셀로 계산해 보니까요. 딱 5번의 해, 즉 5년이면 절약되는 전기세로 최신 제품 새로 사는 값을 다 뽑고도 남더라고요. 숫자만 봐도 아주 명확한 투자 수익이네요. 특히 에어컨이나 10년 넘은 구형 냉장고, 그리고 의외로 24시간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온수정수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절전 모드가 탑재된 최신 가전으로 바꾸는 건 단순한 소비나 사치가 아닙니다. 무려 수익률 10%짜리 아주 훌륭한 재테크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번째 전략은 금융 파트입니다. 바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라입니다.
이 세 번째 전략에서 제가 한 가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명확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에너지 위기가 오고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한국전력의 주식을 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앞서 길게 분석했듯 다가올 전기요금 인상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빚덩어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탕감하기 위한 긴급 구명조끼일 뿐입니다. 그 돈이 주주들에게 돌아갈 넉넉한 배당이나 주가 부양을 위한 여력으로 쓰일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금 올려서 빚 갚기 바쁘다는 거네요. 그럼 한전 주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은 전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집까지 오는 길목, 즉 전력망 밸류체인 전체입니다. 낡고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기 위해 필수적인 변압기 제조산업,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새로운 고압송전선 인프라 시설, 그리고 남아도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거대한 배터리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전선을 만들고 전기를 저장하는 곳이요? 네, 더 나아가 차세대 안전전력원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 기술 기업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가 매달 눈물을 머금고 납부해야 하는 뼈아픈 전기료를 역으로 그 요금을 받아 성장하는 관련 산업의 투자 수익으로 돌려받는 구조적인 해칭 시스템을 여러분 스스로 구축하셔야만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와,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2026년의 여름은 기상청의 폭염 예보보다 훨씬 더 뜨거울 것이고요.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힐 관리비 고지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펼쳐 보여드린 이 치밀한 설계도를 머릿속에 꽉 넣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남들이 도대체 왜 요금이 이렇게 나오는지 원인도 몰라 분통을 터뜨릴 때 여러분은 단열이 짱짱하게 잘된 쾌적한 에세권 집에서 인공지능 1등급 에어컨을 켜고 쑥쑥 오르는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 수익률을 보며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교단의 교사로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전기가 과거처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숨쉬는 공기 같은 공공재가 아니라 경제력을 갖춘 부유층만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프리미엄 상품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상상이네요. 이러는 단순히 우리 주거 환경의 변화를 넘어 일상적인 문화와 사회적 계층 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덥고 추울 때 벽에 달린 조그만 전기 스위치를 켜는 그 단순한 행위 자체가 어쩌면 당신의 사회적 계급을 증명하는 서늘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 방송이 끝난 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통장을 지키고 다가올 위기를 오히려 불을 쌀 기회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또한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이 귀중한 정보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널리 퍼뜨려 주시길 강력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누르시는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똑똑한 경제 생태계로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뇌관이죠. 2026년 부동산 세금 폭탄의 정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치고 확실한 방어막을 세워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심층 분석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